자, 이건 장우의 저장 발이. 안녕하세요, 이건입니다. 네, 장호입니다. 네. 자, 우리가 그동안 쫓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한번 네. 다뤘었던 권도영. 그렇죠. 예. 지난해 코인 시장을 뭐 아주 발칵 뒤집어 버렸던, 아니죠, 그냥 전 세계를 뒤집어 버렸던 이 테라 루나 코인 사태 아시죠? 그렇습니다. 시가총액 52억 원도 아니고요, 한 52조 원이 날아가 버린 역대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테라폼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드디어 체포가 되었다라는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권도영과 관련된 몇 가지 주요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도영 드디어 잡혔다. 자, 알려진 대로 이제 권도영은 이 테라 루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지난해 4월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싱가포르로 떴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지난해 9월에 다시 싱가포르에서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이렇게 걸쳐가지고 유럽으로 가서 세르비아, 그렇죠. 이쪽으로 도피한 게 최종 확인이 됐었었는데요. 네, 발칸바도 뭐 유명한 국가죠. 그렇습니다. 촬영일인 오늘이 3월 24일이 맞아요. 되는데요. 오늘 새벽에 뉴스가 나왔어요. 방금 말씀드렸던 세르비아, 이쪽에 한 국가이기도, 옛날에 붙었어요. 세르비아 네네. 몬테네그로인데 쪼개졌단 말이죠. 네. 몬테네그로에서 권도영이 잡혔다고 합니다. 네, 그냥 그쯤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조 여권 같이 써가지고 두바이 되게 좋아하네. 다시 가네. 다시 가려고 하다가 적발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앞서서 이미 인터폴에서 적색 수배를 받았던 사람이라 가지고 인터폴에 특정했던 위조 여권을 쓰다가 결국에 여기에서 발목이 잡힌 겁니다. 자, 미국의 입장을 정리해보자. 전 세계가 난리가 났지만 특히 미국에서 이 권도영을 아주 쥐잡듯이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좀 내용들이 뉴스마다 조금 약간 난잡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뭐 SEC가 어쨌다, 검찰이 어쨌다, 우리나라 검찰이 어쨌다, 뭐 중구난방이라서 이거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순서 정리 잘했더라고요. 예, 자, 먼저 미국입니다. SEC, 미국 이 증권거래위원회가 먼저 신호탄을 여기서 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지난달인 2월이죠. 이 SEC 쪽에서 이 권도영과 그가 창업한 이 가상화폐, 이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레스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제소를 하게 됐습니다. 네. 법원에게 판단 좀 내려달라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이래요. 테라와 미 달러와의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 뭐 안전하다. 이렇게 광고하면서 안전성을 내세워서 투자자들을 오도했다. 라는 거고요. 네. 플러스 또 하나, 이런 스테이블 코인 이야기를 포함해서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이 다수가 사실 등록되지 않은 증권이었다. 증권인데 니네 왜 법에 안 따랐어? 그렇죠. 그러니까 즉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논란이 그동안 되었던 증권성이라는 걸 사실상 인정해버렸다는 거고요. 자, 거기다가 플러스 비트코인을 이 테라폼레스 쪽에서 수천억 원 규모를 빼돌려서 현금화했다는 사실도 발각이 되면서 이것도 문제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어서 미국의 검찰 쪽에서도 모두 기소를 해버렸는데요. 네. 자, 이번에 몬테네그로에서 검거가 된 이후에 몇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 다음에 미국 뉴욕 검찰에서 또 기소를 바로 때려버렸는데요. 네. 공소장을 자세히 좀 살펴보면은 이 권도영 대표가 테라 블록체인 기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걸 속였냐 보면은 대략 뭐 기술도 속였고, 그렇죠. 뭐 TV 인터뷰도 속인 내용이 돼버렸고, 뭐 SNS 이런 거에서 허위 정보들을 퍼뜨려가지고 이제 그 투자자들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그렇죠.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믿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이제 미국의 한 거래업체하고 함께 테라의 시세까지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다라는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검찰 쪽에서 밝힌 혐의가 8개나 돼요. 맞아요. 증권 엄청 사기, 많습니다. 통신망 사기, 상품 사기, 시세 조정 등등 다양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의 입장은 어떨까? 한국에서도 그동안 좀 무엇을 좀 해왔겠죠? 네. 한국 검찰도 1년 가까이 이 권도영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 지난해 일단 5월에 바로 스타트가 됐어요. 권도영에게 당한 투자자들이 사기, 또 유사수 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권 대표를 바로 고소를 하게 되면서 네. 이때부터 수사에 나서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9월이었죠. 검찰에서는 막 열심히 수사를 하다가 권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합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는 바로 법원의 판단입니다. 법원 쪽에서는 테라와 루나의 증권성에 요거 좀 물음표인데 이렇게 의문을 제기를 하면서 바로 기각해 버렸습니다. 네 번째,
그놈의 증권성이 뭐길래? 앞서 저희가 증권성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 네. 이거 나올 때마다 보통 사람들이 답답했을 거예요. 아니 설명도 없이 맨날 증권성이 문제래. 그래가지고 책까지 뒤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증권성, 자 권도영 이 사기꾼 하나 못 잡아 넣었나? 이 법원이 저래도 되는 건가? 이럴 수도 있는데 요거 좀 설명해주면요. 예. 주식이라든지 채권 같은 금융투자 상품, 이것과 관련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률을 따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금융 상품 자체가 투자성,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요.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그 이상 깎일 수 있다는 거죠. 잃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손실률이 100% 이하이면은 이제 그냥 증권이고 100% 이상 다 까이고 그보다 더 까일 수 있으면 파생 상품으로 분류를 해요. 그러니까 파생이 더 위험하다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범위 내에서만 손실을 감당하는 게 딱 증권이라고 보면 되는데 정확하게 여기서 또 6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예.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약증권, 증권 예탁증권. 예탁증권 이렇게 많은데 어려워. 예를 들면은 채무증권에서는 채권, 지분증권에서는 주식 이런 식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그동안 가상화폐가 해당이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규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규제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보호해줄 방법도 동시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우리 검찰에서는 이 테라 루나 사태가 이게 너무나 피해가 심각하고 권도영의 행각에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서 네. 테라 루나가 앞서 말씀드린 6가지 증권의 유형 중에 이 투자 계약 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기어이 낑겨 넣어버렸네. 어이 잘한다. 그러니까 이 투자 계약 증권이라는 게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특정 투자자가 타인의 공동 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해요. 그리고 이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라서 손해나 이익을 귀속받는 이런 계약을 정의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테라 루나가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받고 테라 예치하면 뭐 이렇게 주기도 하고 이런 공동사업을 돌리고 투자자들이 그에 따른 대가를 받고 이런 구조와 딱 맞아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투자 계약 증권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즉 이 가상화폐는 따져보니까 증권성이 있다. 증권성이 있으면 자본시장법에 따른 요건들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이제 엮이기 시작하는 네, 거죠. 그래서 권 대표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는데 네. 법원에서 의견이 좀 달랐던 겁니다. 왜 그랬죠? 아무래도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는 좀 예민합니다. 신중하기도 하고. 그렇죠. 명확한 법률적 규정이 돼 있거나 아니면 국내나 또는 해외에서 이 가상화폐를 증권성이 있다라고 규정한 판단한 선례가 있어야 판단하기가 용이할 텐데 그런 게 부족했다라는 거고 그렇군요. 그래서 기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5번째. 권도영은 이제 어떻게 될까? 중요한 건 어디로 인도할까? 어떤 나라로 갈까가 포인트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몬테데그로에서 지금 잡고 있는데 네. 이걸 미국으로 넘길까? 한국으로 넘길까? 근데 여태까지 사례를 보면 한국에 넘긴 적이 없대요. 네. 근데 미국에는 넘겼다고 하니까 이쪽으로 가는 가능성이 높은 현재 상황이고요. 만약에 미국으로 얘를 인도시켜버리면 네. 미국의 준사법기관, 이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을 했기 때문에 SEC에서 그렇죠. 미국 법원에서마저 인정을 딱 해버리면 권도영이 얻은 이익 몽땅 환수 그리고 엄청난 응징 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SEC가 제소한 내용에 대해서 법원 판결이 나오려면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리긴 할 텐데 맞아요. 비슷한 소송과 관련해서 다음 달쯤 네. 또 예정이 돼 있다고 하죠. 판결이 나올 예정이 하나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SEC에서 2020년에 네. 가상화폐 리플 아시죠? 리플에 대해서 비슷하게 증권성에 대해서 제소를 한 게 있어요 이미. 자, 그래서 이게 다음 달 판결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증권성 있다 판결을 해버리면 아마 권도영도 좀 똥줄이 타겠죠? 그렇죠. 이 판례가 나왔으니 당연히 이번에 제소한 권도영에 대한 사례도 증권성 있다라고 판례가 나올 가능성이 농후하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권도영이 한국으로 인도가 된다면 이런 가능성을 아직까지 뭐 판단을 정확히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입장은 증권성이 있다라고 명확하게 문제다라고 하지만 네. 법원의 입장도 사실 좀 애매하고요. 이 관련해서 가상화폐나 이런 거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 입장도 좀 모호해요. 자, 그래서 여긴 어떻게 처벌이 될지 좀 불투명하게 하긴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SEC가 제소했던 리플 관련 다음 달의 판결 네. 그리고 추후 권도영에 대한 이번 SEC가 제소한 것에 대한 판결이 나오게 되면 증권성이 있다라고 나오게 돼서 선례가 나오면 국내에서도 권도영을 처벌할 가능성이 훨씬 더 올라가겠죠?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